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판매 관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매출 매입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그래서 매출 매입 활동의 기본 흐름이 뭔가 봤고요. 거기서 또 파생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매출 매입과 관련해서 채권 채무 관리에 대한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공부를 했죠. 그죠? 그리고 매입에 대해서는 재고 관리 부분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 채권 채무 관리, 재고 관리. 요게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열심히 연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전체 시험의 절반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까지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건 뭐냐? 판매 관리 활동인데요. 제가 챕터 1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 매출 매입을 통해서 얻은 기본 마진 있잖아요. 그 마진을 회사 내부 관리 활동에 쓴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부 관리 활동에 관련된 게 판매 관리 활동이다 이거죠. 뭐 설명을 드리면 다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그죠? 매출 매입을 통해서 돈을 벌어. 그리고 이걸로 내부 관리에 쓰고요. 그래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금 관리. 그러니까 회사가 내부 관리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자금 관리를 한다는 거죠. 요거 운영을 통해서 소극적인 이익을 또 추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가 돈을 많이 모으면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시설 투자, 두 번째는 권리 투자 또는 기술 투자, 세 번째는 유가증권 투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고요. 앞으로는 조금씩 내용 전개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요새 약간 또 템포 죽였다가 요거 빨리 보고 그 뒤에 내용 슉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부가세 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쯤 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 하기 전에 잠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5장 할게요. 5장. 서설이 약간 길었죠? 빨리 가겠습니다. 판매 관리비의 개요인데요. 일단 내부 관리 활동을 위해서 회사가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관리 활동. 예. 요거에 돈을 쓰고요. 그 다음에 관리 활동. 여기다가 돈을 씁니다. 매출 원가를 뺀 나머지 어떤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쓰이는 돈이죠. 요게 지출 내역들은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되거나 별로 안 중요하면 대충 잡비로 가, 잡비. 예, 잡비로 일괄 표시하고요. 그리고 영업 활동과 무관한 거는 영업의 손익으로 별도로 빠집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판관비는 매출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아닌 것으로서 뭔가 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 다음 페이지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좀 중요한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타 비용을 약간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관비 항목들은 전산액이 1급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가세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저희 회계원리 공부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부가세하고 또 연관이 좀 됩니다. 부가세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때 또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부가세가 붙느냐 또는 부가세가 공개되느냐 이런 걸 또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가세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요. 어떤 비용이 언제 사용되는가, 그죠? 비용 계정 중에 어떤 것이 언제 사용되는가, 요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관비는 관련 계정의 개수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딱 보면은 대충 다 알만한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야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죠? 여기서도 문제가 한 두세 문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인건비죠, 인건비. 일단 판매 관리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커지고요. 매출 매입에 관련된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사장이 다 하지만은 나중에는 직원을 뽑아서 시켜야 돼요. 도저히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 비즈니스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란 자원은 딱 24시간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리고 24시간 계속 일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밥도 먹고 좀 쉬어야 되고 잠도 자고 또 딴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제대로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 없단 말이에요. 그 몇 시간 안에 회사의 기본적인 일을 다 끝내야 되는데 그게 한 명이서 가능하겠냐고. 처음은 사장이 하겠죠.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사장 혼자 안 되니까 뭐 부장도 뽑고 차장도 뽑고 뭐 대리도 뽑고 해서 일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으면은 뭘 지급해야 돼요? 인건비를 지급해야 돼요.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는요, 통상적으로 관련 법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있죠. 네. 네, 이런 데에서 그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법을 숙지를 해야 인건비에 대한 처리를 잘 하는데, 저희는 지금 회계를 공부하는 것도 버겁잖아요. 그 상태에서 근로기준법하고 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기타 뭐 노동법 같은 거 보자고 그러면은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관련 법령들은 간단히 보고요. 그럼 그 관련 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걸 좀 보자는 거죠. 네. 저희는 회계를 공부하는 거지 노동법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대한 숙지는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좀 시간 될 때 뭐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런 법은 일단 주어져 있다 가정을 하고 요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인건비는 노동에 관련돼서 지급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급여가 있고요. 매월 지급하는 거. 그리고 퇴직할 때 주는 퇴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형태의 인건비로 뭐가 있냐면은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도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 축에 속합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 근로자한테 쏴주는 거고요. 얘는 그냥 가끔 뭔가 이 급여나 퇴직금 가지고 약발이 좀 안 먹혀. 그럴 때 이제 좀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회식이라든지 뭐 경조사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명절에 관련된 선물이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지급을 해주는 게 복리후생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복리후생비는 나중에 접대비랑 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급여 볼게요. 자, 급여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한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직원한테 일을 시킵니다. 그럼 직원이 주어진 일을 수행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회사가 주는 거예요. 사장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물론 이제 법인의 소유자가 대표인 경우가 많긴 한데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회사가 주는 거예요. 회사. 예. 어쨌든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우리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보통 매월 한 번씩 주죠. 그죠? 매월. 그래서 급여를 보통 월급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뭐 주급이나 1급으로도 주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용 근로자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급여라는 건 사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이건 학생들도 다 알던데 보니까. 예.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인건비를 이제 급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 처리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직에 대해서 그 인건비를 지급한다 가정할게요. 사무직.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급여란 명칭을 쓰고요. 이제 생산직 직원이 있죠.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한다면은 이때는 임금이란 표현이죠. 임금. 예. 그 나중에 실기할 때 보시면 알 건데 사무직에 대한 급여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씁니다. 그리고 생산직에 대한 임금은 500번대 계정 코드를 쓰고요. 그리고 판관비 있죠. 판관비. 판관비는 800번대 써요. 그리고 판관비와 비슷하지만 물건의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500번대 코드를 씁니다. 근데 그거는 실기할 때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설명을 길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비용이 판매 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구분이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인건비에서 당연히 그런 구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계정이 급여하고 임금으로 갈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 있죠. 그러니까 일당을 받거나 시간당 급여로 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잡급이라는 계정, 잡급. 그러니까 잡스러운 급여다 의미죠. 예. 그 이제 간혹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성과급 같은 걸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상여금이라는 계정을 쓸 때도 있으니까 이 계정 명칭 4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문제 보면 나와,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세무 2급 가서 공부를 하시긴 할 겁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회사가 요 월급을 지급할 때 종업원이 부담하는 4대 보험하고요. 종업원 부담 4대 보험. 그리고 소득세 같은 거를 회사가 미리 뗐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회사가 급여 지급할 때 관련 법에 의해서 관련 법이라 하면 소득세법이나 기타 뭐 국민연금법, 뭐 건강보험법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 지방세, 그리고 4대 보험을 회사가 먼저 징수를 해요. 예. 근데 회사가 꾹꾹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원천 징수한 다음에 요거를 보통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기관에 납부를 합니다. 예. 이러한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4대 보험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5대5 잡습니다. 5대5. 물론 조금 약간 비율이 약간 달라. 정확히 따지면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4대 보험을 납부를 해야 돼요. 회사 납부해야 되는데 종업원이 절반 스스로 부담하고 회사가 절반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 합쳐가지고 이제 국가에 납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세무 2급 가면은 그 원천징수에서 납부하는 것까지 문제를 좀 풀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소득세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세무 2급에는. 그럼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제 종업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고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 세무 2급에서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문제가 나오고요. 회계 1급에서는 회사가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을 납부를 해줄 때 이제 그때 회계 처리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회사 부담분이 얼마냐, 종업원 부담분이 얼마냐, 이거 계산하는 게 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천징수라는 거는 급여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회사가 강사를 불러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강사를 통해 시켜요. 그리고 강사한테 강사를 지급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원천징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원천징수, 예수금, 4대 보험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이 내용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급여, 임금, 잡급, 상여금에 대한 계정도 써놨죠. 요거 암기하시 바랍니다. 저기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처리에 대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예. 회계처리. 참고로 급여가 중요합니다. 판매 관리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급여예요, 급여. 그리고 그 다음에 퇴직금.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렇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회계처리 자체는 간단한데요. 급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뭐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에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여를 담당하는 담당자라면은 관련 법령도 숙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관비 중에 급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급여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갑자기 급여부터 나오니까 이게 왜 나왔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 책에 있는 순서는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많이 지출하는 금액 순서대로예요. 예.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순서를 배우라고 책을 만든 게 아닙니다. 뭔가 실전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급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는데요.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제공받죠, 그죠? 종업원의 노동력을 제공받는단 말이에요. 받는 건 차변이잖아요. 차변에 급여, 임금, 잡급 이런 걸 쓰겠죠? 일단 통상적으로는 급여하고 임금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들한테 소득세나 4대 보험을 걷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국가에 뭔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요. 예, 국가의 지급, 그죠? 그러니까 대변 쪽에다가 국가에 뭔가를 지급한다는 형태의 계정을 써야 되는데 그때 쓰는 계정이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이 자동으로 딱 튀어나와야 되고요. 요 나머지 금액을 누구한테 지급해요? 종업원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노동력을 1,000원어치 받고요. 원천징수를 100원 하고 보통예금으로 900원을 쐈어. 그죠? 그럼 차변에 급여 1,000 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예수금 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같은 걸 쓴다는 거죠.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노동력을 받고 국가에 지급할 의무 있고 나머지를 종업원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동력이라는 거는 금세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비용이 됩니다. 회사 내부에 붙잡아둘 수 있는 거 있죠. 뭐 금전이라든가 채권, 뭐 원재료, 상품 이런 것들은 바로 소모되는 게 아니니까 자산으로 두는 거고요. 이렇게 바로 소모되는 거는 뭘로 해요? 비용 처리하는 거야. 비용 처리.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해도 뭘 주고 받는, 뭘 받고 뭘 주느냐 이 원칙이 크게 깨지진 않은 거죠. 예. 자, 그러고 나서 회사가 원천징수한 이 예수금을 국가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 회사에 돈을, 국가에 돈을 줘야 되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되죠.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서 기존에 회계 처리했던 예수금을 반대쪽으로 보내 날립니다. 예. 그러고 나서 또 뭘 작성해야 돼요? 뭘 기재해야 돼요?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이 있죠. 4대 보험은 종업원이 절반, 회사가 절반 이렇게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금을 날리면서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도 같이 적어야겠죠. 근데 이건 다 비용 처리된다고요. 이게 다 뭐하고 엮여져 있어요? 급여하고 연동돼 있잖아. 그죠? 급여를 지급하고 그 다음 달 10일쯤에 이걸 같이 낸다고요. 같이. 그리고 이걸 내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회사가 노동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내주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복리후생비, 세금가공과 보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복리후생비는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낼 때 복리후생비라고 씁니다. 시험에서는요, 보통 계정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죠. 요거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는 이제 산재보험, 그죠? 요거와 연관이 있는데요. 참고로 4대 보험 하면은 뭘 얘기하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 4개를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안에 뭐가 있냐면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저희가 너무 디테일하게 따질 건 아니고 시험에서 보통 계정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을 회사가 부담했다. 그러면서 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계정이 나와요.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하실 때 계정 코드가 800번대냐 500번대냐 이거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해요. 800번대는 판매관리비고요. 500번대는 뭐다? 제조원가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쪽 보시면은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죠? 여기 4대 보험. 그래서 회사가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할 때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산재보험은 보험료.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부담하는 거는 이제 각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대 보험을 부담할 때 근로자와 사업주가 법에 따라서 절반씩 부담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급여 관련돼 가지고 크게 2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회사가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하면서 회사 부담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을 떼고요. 그걸 예수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회사가 그 예수금을 납부하면서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을 같이 낸다. 이 2가지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은 회계 처리는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라는 것이 이제 급여뿐 아니라 다른 계정을 쓸 때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계 처리를 잘 좀 봐주시고 좀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 끊었다가 다음 강의 때 퇴직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할 때는요, 퇴직연금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봐야 되거든요. 퇴직연금 제도가 핫하죠? 예. 그래서 최근에 시험 많이 나오니까 퇴직연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복리후생비랑 접대비 보시고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낮은 여러 가지 판관비 계정을 좀 보시면은 이 판관비 내용이 완벽히 또 숙지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을 또 보면서 쭉쭉 지나가시면은 이제 전산액 1급 관련된 내용을 다 파악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
일단 역시 열심히 학습하시고요. 궁금한 거는 구민사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입이 필수죠. 예. 가입하는 거 좀 귀찮아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입을 좀 하셔야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가 유튜브로도 서비스 되고 있는데 유튜브만 가지고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강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소통을 하려면은 카페가 또 별도로 필요하겠더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 가입을 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거나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출판사 쪽과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는 또 질문 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 약간 잔소리가 많아졌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